현재 기온 27도, 습도 41%입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충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재판 시작 시간은 낮 3시. 그러나 점심 지난 시점부터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에 올랐습니다. 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 검찰 구형이 하나라도 인용됐다면 지사직 상실이라는 판단을 받게 됐을 것이고, 끝내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모두 무죄. 대장동 개발 이득에 대한 언급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아니라는 판단. 검사 사칭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억울한 심경의 토로일 뿐이라는 판단. 형님을 정신병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1심 결론이고 검찰 항소 여부가 결정돼야겠지만 연장전, 즉 2심이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습니다. 작년 초부터 여배우 스캔들, 트위터 차명 운용 의혹, 조폭 연루설 등 논란의 뻘 속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던 이 지사,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 지사는 재판 후에 사법부에 감사하며 도민의 삶을 개선하겠다, 이런 소감을 밝혔는데요. 도민에게 진 빚이 많지요. 빚 갚는 심정으로 도정에 임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 현장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구 광역시에서 청소차에 올랐다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또 도로교통법 등 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한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광주였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한 이유가 뭐냐, 5.18 때문 아니냐. 일부 종합편성 채널에서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한 것이죠. 잠깐 인터뷰, 잠시 후에 황교안 대표를 고발한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의 문길주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는 바른미래당 최입의 의원 스튜디오로 초대합니다. 최근 바른미래당의 행보,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두루두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책의 맛 맛보겠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태 국민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하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버스 파동, 큰 파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버스 노사정 합의는 타결이 아니라 봉합으로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상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준공영제,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인가 확신이 안 서는데요. 예컨대 서울특별시가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죠. 보조금 누수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최근까지 문제적 존재였던 사립유치원 지원금에 비유될 수 있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일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이 이제 많이 누수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사립 유치원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조사도 했었는데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준 임원인건비보다 연봉이 한 전체적으로 65개 회사에서 한 130억 정도 더 많이 가져가신 거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임원인건비로 5천만 원을 쓰라고 예, 이렇게 줬는데, 줬는데 예. 뭐 한 두세 배 정도를 실제로 더 받아 가신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표준 운송원가에 보면 운전자 인건비라든지 유류비는 이제 실비 정산을 해주는데 네네. 나머지 뭐 가래지 인건비라든지 정비비들은 이제 단가 방식으로 해서 그냥 대당으로 이렇게 돈이 네. 나가는 건데 실제로 회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받은 돈을 다 쓰지 않고 예. 저 나머지 좀 남겨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임원 인건비를 쓰기도 했고 아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 명 정도를 임원 인건비로 이제 고용하라고 이렇게 서울시 얘기했는데 임의적으로 두세 명 정도를 고용. 최근에 뭐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친인척들을 좀 더 예. 많이 고용하면서 이제 임원 인건비가 많이 이제 뛰어 올라온 거죠. 네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도 현재의 준공영제는 버스 사업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하승수 위원장은 현재 준공영제 체제에서는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나 통제가 잘 안 된다면서 결국 버스 회사 오너는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말은 준공영제인데 버스 회사에 대한 관리나 통제는 잘 안 되고 그냥 원가에 따라서 수입은 다 보장해 준다면서 다른 나라의 준공영제는 우리와 결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준공영제,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들어보시죠. 준공영제 방식을 택하고 있는 외국의 도시들을 보면 예. 우리처럼 이윤까지 보장해 주는 식으로 예. 표준 원가를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예. 예를 들면 뭐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예. 시가 이제 노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권. 을 가지고 예. 있고 그걸 이제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아. 어느 업체가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가 일종의 주도권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예. 예. 그런 형태로 준공영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결국 이제 준공영제라는 건 실제로 이제 버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민간 회사가 하고 예. 어떤 그 공공성을 가진 부분은 이제 이 정부가 담당하면서 재정 지원도 하는 그런 예. 형태가 준공영제인데 예.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예. 어떤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예.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냥 그동안은 뭐 버스 사업자들하고 처음에 계약 형태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예. 강하게 그걸 뭐 관리 감독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들도 앞으로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용민 라이브.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다가 갑자기 양복 재킷을 벗어서 한 손에 들고 흔들더니 뭐가 흔들립니까? 옷이 흔들립니다. 어디서 흔드는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질문이 나온 직후였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검찰이 정권에 휘둘렸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검찰을 흔들었는지 보아달라. 이런 호소로 풀이됩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후배들이 정치적 중립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소망을 마무리 짓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은 광주에서라고 말하다가 울컥해서 손에 쥔 종이만 만지작거리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버라이어티한 기자회견이었군요. 문무일 총장의 모두 발언 중에 핵심을 추려봤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 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무일 총장 발언 중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 네, 이 부분은 공감이 됩니다. 이거 수사 종결권을 얻게 될 경찰 이야기 아닙니까? 150명이 투입된 버닝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네, 많은 분들을 암담하게 했습니다. 경찰에게 묻습니다. 수사 능력, 그게 최선입니까?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정보경찰을 없애야 한다.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일부분입니다. 국정원의 이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으니까 뭐 인사검증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청의 어쨌든 그런 정보 수집 기능이 국정운영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냐. 경찰한테 소위 범죄 정보가 아닌 어떤 국정운영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혹은 인사검증에 경찰 조직을 동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 없는 거죠. 이것도 저는 구시대의 잔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됐든 아니면 총리실에 별도의 인사검증 팀을 구성하고 그 인력들 중에 좀 전문성이 있는 경찰 인력 일부를 특채해서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경찰서 단위까지 있는 이 정보경찰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인사검증이라든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김용민 라이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거세지는 지도부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손학규가 개파 패권주의에 굴복해서 퇴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라며 사퇴 거부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오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몇 명 민주평화당 의원들을 접촉해서 바른미래당으로 와서 유시민을 몰아내자고 하더라. 그게 말이 되는 정치 계산인가라고 깔아뭉갰습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 이번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은 손학규의 실패로 곧바로 치환된다고 강조하면서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이 당을 장악해서 자유한국당 들어가기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박지원 의원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참 훌륭한 분인데 손학규 체제는 이제 역대 정치부 기자들이요 가장 훌륭한 대통령 후보가 중에 감으로 하나다. 손학규다. 그런 그런데 얘기 기자만 알아주지 그걸 잘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돌아다녀서 사람 만나고 혼자 결정해가지고 그 결정은 항상 똥볼 차고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손학규 체제는 시한보다 그 다음은 또 유승민, 안철수가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경쟁은 하더라도 한국당 행의 경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벌떼같이 수하 쫄병들이 저한테 공격을 하더라고요. 수하 쫄병들이. 그것은 뭐 누가 답든 똑같은 거니까 얘기할 똑같다. 필요가 없고 나는 그 아까운 손학규 대표가 저렇게 몰락하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후를 털고 나와서 만덕산은 못 가더라도 우리하고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서부터는 앞서 유시민으로 언급한 부분을 유승민 전 대표로 정정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제부터 광주 민주화운동 증언을 소개합니다. 오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5.18 당시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와 보안사 505 보안대 특병부장 허장환 씨가 5.18이 전두환 씨의 정권 찬탈이라는 목표를 둔 명확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두환 씨에게 광주 학살은 권력 찬탈을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수순이었다는 것인데요.
놀라운 부분은 5.17 당시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 검거로 광주가 들끓을 줄 알았는데 예상 밖으로 잠자마자 그때 전두환이 계엄군을 투입했고 이후 유언비어 유포조와 무기고 탈취조로 구성된 편의대가 시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군을 통제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성폭행과 살상을 마음껏 하도록 방치한 사실을 짚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연실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우리 공수작전단들의 부대 지휘하는 양상이나 수입병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점령군이 점령지에 들어가서 마음껏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기분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은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아이히만을 시켜서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서로 간에. 그렇죠. 그런데 광주민들은 우리가 같은 국민이고 병력의 의무를 다하고 세금을 내는 자국민입니다. 그렇죠. 그 자국민을 백주에 그것도 살상을 했다. 그 최신 무기로 살상을 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천인국노할 짓입니다. 개개인의 인성을 전투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병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지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병들이 조금 일탈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 길을 꺾어버리면 전투력이 자됩니다.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분위기가. 국민을 전리품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예. 편의대가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복장으로 위장해서 과격 시위를 벌여 폭력 사태를 유발한 편의대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5.18 편의대 피해 증언자 오일교 씨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5.18 당시 편의대원을 따라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그 편의대원에게 체포당해 3주 동안 구타와 취조를 당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오일교 씨 증언에 따르면 당시 광주 서석고등학교 3학년이던 오일교 씨는 학교 휴교령이 내려졌던 1980년 5월 20일 탔던 관광버스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오일교 씨는 남자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그를 형처럼 따랐고 그가 버스 시트커버를 두건처럼 두르고 전두환은 물러가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학생들을 구출하자 이런 구호를 외치라고 하기에 따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 속임수였다는 것이죠. 들어보시죠. 어제 그 버스 안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그 청년, 그 형. 검문소 근처에 한 30m 전방에서 느닷없이 옆구리에다가 총을 딱 들이대더라고요. 누가요? 그 양반이 나한테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겠습니까? 이제 왜 이러세요? 이제 인마 손들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높이 손들어 그러더라고요. 높이 들었어요. 예. 이게 그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내 목하고 등을 내리 찍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옆에 경찰관이 수갑을 딱 쳐오더라고요. 또 이상한 건 뭐냐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나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한테 넘기고 뭐라 그러냐. 이 새끼도 주동자야. 그 말 한마디 따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초소 쪽으로. 그 군인들 말이 정말 살벌했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금땅콩 맛을 볼래 그래요. 금땅콩이 뭐예요? 금땅콩, 총알. 총알 맛 볼래? 총알을 표현을 금땅콩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U2의 Sunday Bloody Sunday. 이 노래 신청하셨어요. 우태성 님이요. 아일랜드 피해 일요일 사건. 이것이 광주 민주화 운동과 너무 닮았다. 공수부대 학살 때문인데 제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비는 마음으로 추천하셨어요. 네,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6362번 쓰시는 분, 네,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5.18 증언,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어찌 그런 일이. 그렇죠. 이게 다른 민족도 아니고 다른 민족한테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 나라 국민 아닙니까? 자기들 월급 주는 그런 국민에게 살상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짓을 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텐데 왜 증언들 안 하십니까? 죽기 전에 그래도 역사 앞에 사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씨 혼자서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시켜서 그런 일을 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예. 5.18 당시에 몹쓸 짓을 하신 분들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임종호님,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다행입니다. 내란뿐 아니라 선량한 자국민을 무참히 살상한 역사의 죄인들은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런 그 자국민을 살상한 자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현재 또 부자로 살고 있더라고요. 예. 정말 참 요지경 세상입니다. 요지경 세상이에요. 예. 자,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 자리한 돌발 구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나 일대 서행하고 있습니다. 남산 2호 터널 북측에서 남측 방향으로도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현재는 하위 차로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고요. 이 여파로 남산 1호 터널에서 한남 5거리까지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3번 나들목 부근 2km 정체는 수리터널 부근 사고 여파입니다. 오후 교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 1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돌발 구간 여파로 정체가 더 심한 건데요. 서평택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고 화성휴게소 부근 갓길에서는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일대로 속도 못 냅니다.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송산마도 부근에서는 10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5시 29분 막 지났습니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구에서 청소차에 올랐다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한 분이 있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의 문길주 사무국장입니다. 연결했는데요. 문길주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길주입니다. 네, 국장님 뭐 이번 고발로 항의 전화도 받고 응원 전화도 받고 아주 바쁘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요. 그 얼마나 전화가 옵니까? 대부분 응원 전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대부분 응원 전화. 예. 예. 뭐 어제부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항의 전화가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왜 강주 사람이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고발을 하냐? 예. 그 정치인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일단 뭐 전화 오면 욕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또 사무실로 먼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예. 또 사무실에 좀 업무가 좀 힘든 경우도 좀 있는데 좀 사무실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문길주 이름으로 고발장을 냈지 사무실로는 안 냈기 때문에 개인이 그 고발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 직장이 근로자건강센터이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문길주 시민의 이름으로 넣었던 거지 그냥 회사 이름 뭐 조직 이런 걸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황 대표가 위법했다는 걸 안 시민으로서 고발을 한 건데 아니 근데 여기서 왜 광주의 시민단체가 고발하느냐 이런 항의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냥 시민단체도 아니고 그냥 개인 이유로 넣었는데 네. 왜 강주 사람이 뭐냐 뭐 지역감정을 일으키려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전혀 순수한 마음이고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다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위험한 작업 현장이 만약 황교안 대표가 그다음에 다치거나 혹시나 사망하는
거기서 막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써줘야 될 대표적인 우리 또 정치인이고 네. 또 그 옆에 또 주영 의원님이 타고 있던 것이 또 이렇게 TV나 언론에 나왔는데 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런 순수한 차원으로 했는데 일부 뭐 종편에서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뭐 5.18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좀 인터뷰하는 도중에 절대 그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에서 광주 사람이 5.18 때문에 고발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광주 사람이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제가 또 봤습니다. 또 그래서 이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런 아마 토론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네. 이거는 절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소한 노동자들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에서 안전과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가 네.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고발했다는 거지. 예. 자, 국장님 지금 잠시 전화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예. 끊었다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예. 예. 자, 문길주 사무국장과 저희가 인터뷰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는데요. 현재 직함은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사무국장인데 뭐 이 근로자 건강센터 명의로 뭐 고발한 건 아니고요. 본인 개인 명의로 이렇게 고발한 건데 왜 광주 시민단체가 고발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항의 전화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건도 있고요. 또 고발의 배경은 또 무엇인지 또 소상히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연결했습니다. 문길주 국장님. 예. 아이고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동안 그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 개선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애를 많이 써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엔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적어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약 4만 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작업 환경과 건강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환경미화원들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 급하게 해야 될 거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현재 그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도 근무를 하고 밤늦게 심야에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밤에도 한 12시 넘어서 막 여러분들이 청소 차량으로 또 오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새벽에 근무하다 보면 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맞습니다. 예. 환경미화원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좀 일출일몰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 좀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새벽 근무가 좀 폐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새벽 있고 근무 없애야 한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한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작업 발판이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차량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일단은 불법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 모습을 사실 많이 봤어요. 예. 그게 다 어떻게 보면은 위법이군요. 불법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형 청소 차량이라고 이미 개발되고 있고 친환경 한국 청소 차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작업 발판을 좀 폐지하고 국가가 이런 쪽에 좀 투자를 해서 좀 친환경 쪽으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 발판이 또 하나의 현안이고 또 뭡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최근에 보면 그 디젤로 이게 그 환경미화원 차량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환경미화원들이 폐암 환자가 계속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예, 이미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산재 승인을 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 이분들이 5개 노동자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냥 일반 건강검진만 받습니다. 이것은 좀 더 이분들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 직업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특수건강검진 지도가 도입이 돼서 이렇게 작업 발판도 좀 폐지되고 새벽 근무도 좀 폐지되고 폐암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특별적인 특수건강검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전문가시네요. 우리 문길주 국장님이.
제가 항정미화원 실제로 이분들을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거에서 한 일주일 이상 같이 따라다녀본 적 없고. 그 자격으로 황교안 대표를 고발하신 거예요. 뭐 광주에 있어가지고 5.18 때문에 고발한 게 아니라. 맞죠?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기왕 이야기 나온 김에. 뭐 최근에 뭐 지자체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러면 취약계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열악한 노동자들 보면서 사진 찍고 퍼포먼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말 환경미화원들이나 이런 그 취약계층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한다면 이런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취약계층 일할 때 미리 뭐 참모진이나 본인들이 어떤 어려움에서 일을 하고 어떤 것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분들이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나 해줘야 되는데 아예 이러려면 사진 찍고는 어디 안 오신 게 더 좋습니다. 또 오히려 그런 분들 표도 안 찍어줍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고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전속 리포터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 블루하우스. 네. 어쩐 일로 간 겁니까? 오늘 새벽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전화통화가 있었는데요. 그 순간을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각하 그동안 잘 지내셨죠? How are you? Hello, Mr. President. Fine, thank you. And you? 그런데 카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I'm fine.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납시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럼 6월 말에 만납시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다시 빠르게 돌아가는 한반도 비핵화 시계. 네, 케이케님 오늘 민민석석 쉬는 날인가라고 하셨는데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하와이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빌 클린턴 대통령 만났을 때 하와이유라고 이렇게 보좌진이 알려줬는데 Who are you?라고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Who are you?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식 조크인 줄 알고 재밌어했다고. 아니 뭐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좋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KBS 1TV로는 동물의 왕국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다시 뱀이 나왔어요. 왕뱀. 네, 왕뱀이 또 나왔습니다. 네. 자, 1라디오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소식이죠? 네, 오늘 1심 선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가지 혐의가 있었죠.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두 가지 혐의입니다. 네,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제 혐의가 두 개인 거죠. 예, 첫 번째는 이제 지사 시절에 직권 남용을 했느냐, 두 번째는 선거 과정에서 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느냐 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네 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구형을 했었죠? 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벌금 6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이렇게 구형을 했었죠. 그렇군요. 작년 초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여러 많은 논란들 또 여러 많은 또 스캔들이 있었는데 여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난관을 다 돌파해 온 셈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벌금 600만 원이랑 징역 1년 6개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서 선고가 되면은 직을 상실하는 그런 형이었습니다만 완전히 4개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받아냈고요. 이 지사는 선고 직후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다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그리고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 검찰이 아무래도 항소하지 않겠어요? 네,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2심 가겠네요. 그럼. 네, 2심이나 또 뭐 최종심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 향후 예상되는 그 항소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뭐 반응을 보인 게 있다면서요? 네. 뭐 그냥 맡길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아, 예.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맡길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고 1심에서 이미 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방어를 하면서 완벽하게 반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본인한테 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보기에 2심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현재 1심의 법리를 두고 보자면은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아무래도 어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해야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확보된 것만으로는 어쨌든 1심 재판부는 이건 무죄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법리적으로 뭐 1심 재판부가 이걸 같은 사실을 두고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검찰 입장에서는 다른 1심 재판부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검찰 쪽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포토라인 패싱, 그러니까 이제 포토라인 그냥 지나가고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로 법정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30분 동안 최후 진술을 이어갔는데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이 이르면 오늘 밤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에 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회견 저희가 앞서서 핫소리 시간에 다뤄봤는데 뭐 한편에 쇼였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예, 또 검찰이 이제 몸을 낮춰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고. 하여간 우리 김용민 라이브는 자로잰 듯한 좀 어느 편에 서지 않는 이런 공정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드릴까요? 네. 문무일 총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하시죠. 네. 자체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대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여기에서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조정의 취지는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만 더 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사실은 반대로 설명하면요. 검찰이 그동안 기본권 침해를 할 수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계속 형용 모순인 것 같은데 검찰에 의해서 기본권을 박탈당했다, 침해당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일부 중요한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실은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저는 와닿지가 않는 것이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검찰에게만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었다가 검찰에서 수사한 부분만 잘못됐다라고 하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수사권 자체가 검찰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원인이 아니라 유일한 원인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왜 지금 와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니까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권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당연히 국민들이나 다른 여론에 있어서 좋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우려도 일리는 있지만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은 참 이게 그런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그렇지만 또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
수사 종결권을 줬을 때 이들이 그 권한 남용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예,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기사로 쏟아져 나왔었던 정보 경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강신명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 구속이 됐는데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혐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려하고 감시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역시나 국민의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상호 견제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또 국민의 신임을 얻는 그런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서로 챙기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여론조사 소식 준비해 오셨네. 네,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 좀 특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요. 네요. 네요. 여론조사 뉴스 준비하셨네요. 네. 내에서 끊어버려가지고 반말한 것처럼 돼요. 근데 김용민 MC의 문제는 저한테 반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존댓말을 하더라도 모욕감을 주고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지 결코 그 말의 어미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본질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김수민 평론가의 기본권을 제가 너무 많이 침해했네요. 제가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론 종결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2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고요. 신뢰 수준 95%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4.6%포인트 올랐습니다. 43.3%였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4.1%포인트 내린 30.2%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이 조사가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같은 기관 리얼미터에서 지난주에 조사했던 그 결과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여론조사인가요? 근데 이제 4%포인트대의 어떤 등락이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한쪽 당은 좀 내리막길이고 한쪽 당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거꾸로 방향으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 내지는 심판 심리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왔었는데 막상 너무 따라잡으니까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이제 나경원 대표였던 발언 논란 또 황교안 대표의 어떤 뭐 사찰에서의 벌어진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면서 다시 간극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참고할 만한 것은 정의당이 2%포인트 내렸어요. 5.1%가 나왔는데 이걸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의 공세 이런 부분들이 이 민주당이 너무 밀리면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일각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정의당이 좀 타격을 입은 것이죠. 정의당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그렇게 흡수되었다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각각 0.1%포인트 내린 4.8% 바른미래당이고요. 민주평화당은 지난주와 같은 2.2%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0.3%포인트 오른 48.9%, 부정평가는 1.2%포인트 내린 45.8%로 각각 조사가 됐고 이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흐름이 꺾일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것이죠. 막상 자유한국당이 뒤까지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니까 민심이 이번에는 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심리가 또 작동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이해찬 대표가 여론조사는 믿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말 누가 믿겠느냐. 여당 대표 말 한마디면 여론조사도 상승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어요. 그 말인즉슨 여당 대표를 의식해서 이 여론조사 기관이 뭔가 다른 조치를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치를 취했다거나 네. 아니면 두 번째는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말을 하면 지지율이 오를 정도인 것인지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에 대한 태도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되새겨볼 만한 게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쉽게 이렇게 뭐 조작이다, 장난이다라고 얘기하는 단정짓는 그런 습관들이 인터넷 댓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문항이라든지 조사 방식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할 일이지 자신이 좋으면은 삼키고 싫으면 뱉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특히나 정치권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 여론에 더더욱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아유, 우리 라디오 청취율 참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는 뭐 공정하다고 믿습니다만. 네네. 예. 김어준 뉴스 공장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네. 예.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 너무 오른다 싶으면 예. 정치자들이 이제 응답 안 해야지라고 해서 다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고. 네. 자, 4747번 쓰시는 분. 김학의 전 차관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 생활과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의 참담함을 통감합니다. 이젠 제대로 창살 있는 감옥에서 마음 편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고요. 8939번 쓰시는 분. 김용민 MC와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셔서 말씀 나누는 것. 듣는 이 시간이 제게는 하루 중에서 제일 즐겁고 유쾌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939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창살 있는 동물원에 갇힌 느낌이 듭니다. 뱀 나오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뱀이 나오고 또 있어요. 뱀이 나와요 지금. 네. KBS 1TV에. 참 우리 PD가 뱀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 이제 뱀을 김용민 MC께서 무서워하시니까 저도 앞으로는 뱀처럼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저희 뱀의 그 이빨까지 보이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18 망원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 저희도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아니냐 이게 또 관심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5월 15일 오후에 여야 간사 회동을 했습니다.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결국에는 5.18 이전에 어느 정도의 징계 절차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5.18 이전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할 텐데 5.18 망언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판단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자기 당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징계에 대해서도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경고, 김순례 최고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는 지금 의원총회 일정을 조절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징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참석에 대한 의미가 너무 퇴색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5.18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소식까지 전해주시죠. 네, 심재철 의원이 지난 2일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이제 무상의료보험증을 반납하고 보훈처에 유공자 등록을 마다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확인 결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모두 3,5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5년까지 5.18 피해자로 인정된 이름이 4,296명인데 여기에도 심재철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의원실 관계자를 연결해 보니까 아마 일괄적으로 신청된 것이다 라고 하고 5.18 관계자에게서는 이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타인이 신청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급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반납하는 규정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 5.18 유공자로 스스로 이렇게 인정되는 거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5.18 유공자의 그런 보상금 같은 거 안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행정상으로는 일단은 지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요. 심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모르겠다. 제가 신청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답변을.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게 지급이 가능한 건데 심사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 민의 한 수로 갈까요? 네, 방금 심재철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명단 공개 요구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나? 알겠습니다. 명단 공개 요구. 그러니까 5.18 유공자의 이름을 다 공개하라. 불순한 유공자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문 제기였는데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려고 알아본 건지 의문을 던지셨고. 자, 서기 한 수. 네, 5.18 참석하려면 진정한 참회부터 하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석을 하려면 참회를 하라. 네, 알겠습니다. 너무 무성이.
또 날 불렀습니까? 김무성 의원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자,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